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당초 내년 연구개발 R&D 예산을 5%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이 대통령의 비판에 16.6% 대폭 삭감시켰다는 이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 조성경 과기정통부 차관은 대통령실에서는 원래 이 R&D 예산은 건드리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조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적으로 자신에게 예산은 건드리지 말고 이거 잘 배분해서 제대로 쓰게 하라 이런 취지로 말했는데 이게 갑자기 대폭 삭감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R&D 예산 삭감이 어떤 과정에서 결정되는지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담당 부처의 차관이 이걸 모르면 누구한테 이걸 물어봐야 합니까? 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부모 자식 사이에도 용돈을 줄이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발언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정책을 이끌고 있습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이종호 장관은 젊은 과학자들이 연구 현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울먹거렸습니다. 지금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책 선물 이벤트 진행합니다. 2024년 주요 경제 트렌드를 담은 김광석 교수의 새 책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전망, 그리고 세계 30개국 경제 기행을 통해서 다가올 기회를 담은 박정호 교수의 새 책 세계 지도를 펼치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 이 두 권의 책을 각각 하루에 4분씩 추첨해서 보내드립니다. 책 받고 싶은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이름과 연락처, 주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홍사훈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만 모십니다. 어렵고 지루한 경제 프로그램은 거부합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홍사훈의 경제쇼. 네, 미중 간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이 잘 아시겠지만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취해야 할 전략 오늘 그래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전문가시죠. 유응환 한국벤처투자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제가 양력을 좀 보니까 네. 미국 인텔에서 수석 매니저로 근무하셨고 그다음에 네. 귀국해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 최연소 상무로 스카우트 되셨어요. 네. 와서 승진한 겁니다. 와서 승진하셨어요? 네, 네. 상무로 처음부터가 아니고? 예, 예. 나이가 어려서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최연소로. 네네. 그리고 또 이번 거 보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계셨더라고요. 네. 전체 반도체 산업, 우리나라 반도체 전략에 대해서 어떤 설계하시고 반도체 전략 보고서도 내셨더라고요. 인수위에서. 예, 뭐 경제 2분과에서 일하긴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일단 제가 미국하고 인텔에서도 기업에서도 근무해봤고 한국의 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도 이제 근무해보셨으니까 네. 가장 큰 차이점 뭐가 있던가요? 국내와 미국 간에. 이게 제가 이제 인텔에 갔을 때가 PC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PC 시대에 이제 CPU를 주도하던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가 제가 이제 뭐 상당히 영광이었던 게 그 인텔의 주가가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나스닥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게 하나의 그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왜 이게 전체 시장을 주도할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CPU가 하나가 팔리면 PC나 서버 이게 이제 같이 팔리는 거예요. 그 안에 많은 생태계 파트너들이 같이 장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텔에서 일하면서 이게 좀 세계의 어떤 시장을 주도하고 어떤 반도체 패권을 이끌어 나가는 모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제 한국에 딱 와서 이제 느꼈던 거는 이전에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저는 하고 미국에 딱 갔더니 미국에서 저는 이제 이 분야에 좀 공부를 한 사람이고 제가 고속 설계 쪽을 했는데 그 잘 모르는 사람이
그 앞에서 아는 척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잘못된 이론이에요.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잘못됐는데 하면서 뭐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뭐 이렇게 모난돌이 정맞는다. 뭐 우리가 예. 조용히 이제 있어야 되니까 예. 또 빈술에 요란하다 그러니까 조용히 이렇게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게 프로젝트가 잘못 가면 안 되니까 보스한테 이거 잘못됐다. 이론적으로 봐서 이거다. 그랬더니 저를 혼내는 거예요. 네. 왜 그 미팅에서 얘기를 안 했냐. 얘기를 안 하고 넌 거기에 있었으면 동의한 거다. 그 사람 의견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래서 보통 거기 실리콘밸리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이제 우리나라에 제가 돌아왔을 때는 사실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했을 때 정맞는 거죠. 특히 이제 아닌 걸 지워나가는 노력을 할 때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종의 인정을 받으려고 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성장 커브가 보면 이렇게 익스포넨셜 커브, 지수함수적인 커브로 성장을 해요. 이게 처음에는 성장 속도가 더딥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의 로그 스케일 같은 성장을 한다 이런 게 느껴졌고요. 처음에 급격하게 성장하고 나중에 세츄레이션 때는 그게 굉장히 인텐저블한 가치에 비중을 두느냐 안 두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오래 사셔서 너무 영어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못 알아쳐도 잘 모르니까. 무용의 가치. 죄송합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영어는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냥.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대표잖아요. 엄청 잘 나갔습니다. 한국 먹여 살렸어요. 이게 갑자기 그런데 이게 이 두 기업들이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거든요. 수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삼성전 그 영업이익이 분기마다 뭐 조 단위로 나던 기업들이 지금 뭐 적자로 돌아서고 이게 일단 먼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제 이 메모리 좀 역사를 보시면 치킨 게임이 됐을 때는 거의 그 영업이익이 20% 이하였어요. 메모리 반도체가 이게 치킨 게임 경쟁이 굉장히 심했고 20%라고 해도 엄청난 이익인데 영업이익이 최대치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나왔고요. 근데 이제 치킨 게임이 끝나고 나서 이제 클라우드 쪽에 이제 크게 변화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치킨 게임이 끝난과 동시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시장에 데이터 센터들이 막 후죽순으로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보시면은 지금은 한 3년에 2배가 증가를 해요. 전 세계가 데이터를 그동안 쌓아놓았던 게 3년에 2배씩 증가해요. 앞으로 이제 25년 넘어가면 2년에 2배씩 증가할 겁니다. 그 정도로 데이터가 많이 증가하는데 그게 반도체에서 처리하든지 저장하든지 뭐 판단하든지 인식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가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호기를 맞은 거고 그게 이제 거의 50%까지 영업이익률을 가져왔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 견제하는 그런 글로벌 세력들도 좀 많았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반작용의 영향이 크고 이제 PC나 뭐 서버나 이게 교체 주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사이클 산업이라고 하니까 그 사이클하고 또 이제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런 걸로 그러니까 경제가 침체되고 이러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를 그동안 그러면 유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지금의 좀 불황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약간씩 좀 바닥을 다지고 지금 올라가려고 한다는 그 조짐은 보여요. 맞습니다. 3분기 지금 결과를 보면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바닥을 좀 치고 이제 올라가는 기미가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HBM 그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하죠. 요즘 뭐 그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좀 효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HBM이라는 게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맞습니다. 성능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가? 성능이 좋다는 건데
일종의 이제 성능이 좋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피드를 그러니까 속도를 빠르게 하는 성능이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한꺼번에 빨리 많이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차이인데 지금 후자죠. 대용량을 많이 처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명령 처리. 인공지능이 뜨면서 이 HBM 메모리가 갑자기 그냥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이게 맞습니다. 수요가 이제 터질 거다. 그래서 굉장히 희망을 많이들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만드는 나라가 만드는 기업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밖에 없다면서요. 현재 90% 마켓 쉐어고요. 내년이면 95% 될 거고 마이크론도 HMC라고 이제 HBM하고 좀 경쟁을 했었는데 이제 뒤처졌고 그쪽도 이제 HBM 쪽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선점을 하고 있고 마켓에서 어떤 스펙이라든지 호환성 이런 측면에서 좀 미리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효자의 뭐 이런 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HBM이라는 게 인공지능 반도체가 뜨면서 거기 덩달아서 별책부로처럼 이렇게 같이 뜨는 거잖아요. 거기 꼭 필요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HBM이. 그게 가장 이제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건 지금 앞으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산업이. 이게 정말 커지면은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업도 딱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마이크론도 좀 만든다고 하지만 지금 좀 늦게 출발했고. 그렇습니다. 그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정말 꽃길만 열린 거 아닌가. 그냥 단순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기술이라는 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따라잡히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우리가 DDR5가 좀 빨리 그 산업에 이렇게 좀 확산이 됐으면 우리가 조금 더 나았을 텐데 그 확산 속도가 느린 대신에 지금 HBM이라는 게 와서 좀 어떻게 보면 보완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DDR5라는 것도 그냥 메모리의 한 종류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고속이죠. 그건 고속. 고속. HBM은 고속은 아니지만은 한꺼번에 많은 데이터를 밀어내주는 거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DDR5라는 거는 많이는 아니지만은 한 가지를 그 입력을 받거나 처리하더라도 빨리 할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그럼 그 DDR이라는 걸 갖다 인공지능에 쓸 수는 없는 건가 보죠, 그러면은? 쓸 수는 있는데 이제 효율 면에서 그렇고요. 그렇겠구나. 가격이나 이런 측면도 이제 고려해야 되고 전력 소모 이런 것도 많이 줍니다. HBM이? 왜냐하면 이게 HBM이 그 메모리를 이렇게 적층을 해서 쌓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사용하는 그 메모리를 사용하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그 프로세서하고 가깝게 위치하거든요. 그래서 파워 소모가 훨씬 적습니다. 전기를 덜 잡아먹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뭐 전기 그 조그만 칩이 잡아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건 뭐 하나의 알파고하고 이세돌 바둑 경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탄소 배출로 생각하면 알파고가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세돌이 탄소 배출을 0.5kg 하루에 하거든요. 그런데 알파고는 그거에 수십만 배, 수십만 배의 파워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 딥러닝도 해야 되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송하고 계산하고 이게 어마어마한 파워를 소모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든 게 이렇게 사람을 대체하는 디지털화가 된다 해서 우리가 장밋빛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반도체가 소모하는 파워가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전기가? 왜냐하면 다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로봇이 AI가 일을 하게 하는 시대가 되니까 그만큼 이제 파워 소모가 반도체에서 많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를 저는 그냥 주소 들은 얘기로는 반도체를 만드는 그 공정 과정에서 전기가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뭐 지금 평택에도 짓는데 지금 전기를 지금 끌어올 데가 없다. 뭐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반도체 그렇습니다. 자체도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는 거군요. 그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같은 거, 이 클라우드를 우리가 이제 서버를 이제 설치를 데이터 센터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게
그 건물에서 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캐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전력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못 들이는 건물들이 많아요. 실제로. 왜? 전기 때문에? 전기 공급이 충분히, 그러니까 전기를 너무 많이 쓰면은 다 셧다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거기서 열이 많이 나서 그 에어컨 때문에 에어컨 돌리는 전기만이 아니고 그 열이라고 하는 건 전기 에너지가 변환이 돼서 열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열이 많이 난다는 얘기는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네네. 자, 그러면은 그 HBM이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이게 굉장히 커질 거고 그럼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거고 공급하는 데는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돈 많이 벌 텐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이 메모리는 우리가 확고하게 전 세계에서 한 그 공급량 70%를 우리가 독점하고 있으니까 확고한 1등이잖아요. 그냥 메모리만 이거 주력해서 여기서 더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잘 되지도 않는 파운드리, 되지도 않는이라는 건 아니고 지금 이미 대만 TSMC 너무 많이 뒤쳐져 있는데 이거 여기다 돈 퍼붓자봤자 그냥 메모리만 잘하면 이렇게 HBM도 나오고 새로운 이 혁신적인 기술도 개발되고 그러는데 이게 더 남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지금 미국의 견제가 있어서 좀 중국이 주춤한 거지. 실제로 이제 낸드 플래시는 이미 거의 우리 기술에 육박하게 따라왔고요. 사실 DRAM도 DDR4까지는 양산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 DDR5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치킨 게임이 돼서 중국 쪽에 많이 뺏길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이 오히려 우리한테 치킨 게임을 걸어올 거다. 당연히 그렇게 되죠. 가성비가 뭐 자동차도 그렇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때는 자동차를 200만 대 넘게 팔았지만 지금은 수십만 대도 못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고 뭐 LCD도 그렇게 다 넘어갔고. 근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왜 가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비메모리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 반도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된다가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를 한다는 얘기는 시스템의 전체 스펙과 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제품에 표준을 주도할 수 있다는 거죠. 표준을 주도할 수가 있는 메모리로는 그게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메모리는 컴포넌트니까 하나의 소자재, 부품이니까 이 안에 있는 부품이 뭐 이 시스템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데 어떻게 설계해요. 반찬은 될 수 있어도 밥은 못 된다 이거죠. 그럼요. 주는 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이 자기네들이 인증하지 않습니까? 니네 메모리 이제 우리 써도 돼. 인텔이 무슨 메모리 회사도 아닌데 인증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니네 해봤어? 우리 다 해봤어. 시스템을 다 돌려봤어. 이렇게 가야 돼 스펙은.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정보가 없는데. 그래서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를 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비메모리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되게 싫어합니다 사실은. 시스템 반도체라고 메모리 중심 사고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를 우리가 해서 컴포넌트 스펙을 정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엣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초지능 시대고 초저지연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그 응용 반도체들을 우리가 같이 시스템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 우리 강대국이죠. 그죠? 그리고 또 통신 우리가 강대국이잖아요. 거기에 반도체 강대국이잖아요. 이게 잘 합쳐지면 여기서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지능형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초저지연 반도체라든지 이런 엣지에서 지연을 줄이면서도 여러 가지 그 응용에 대한 산업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좋은 통신 환경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좋은 통신 환경에서 많은 테스트베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을 주도하는 거죠. 야, 이거는 자율주행 우리 해봤는데 전국적으로 해봤는데 다 돼. 이거 이대로 쓰면 돼. 그죠? 예를 들어서 XR이다. 그러면 XR도 마찬가지로 XR 아시죠? 몰라요. XR이 뭐예요? 제가 아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R이나 VR은 AR은 알지. 그거를 다 통칭해서 XR. 그걸 또 새로 나왔나 보네 그런 것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 이런 게 다 보면 초저지연 환경에서 응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고 로봇 서비스 로봇도 내가 예를 들어서 말을 붙였는데 얘가 못 알아들어요. 늦게 얘기하든지 이러면은 이게 안 쓰지 않습니까? 그 서비스 로봇도 사실은 초저지연 환경에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렇군요.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자율주행도 초저지연을 안 하면은 다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쪽의 시스템에 우리가 스펙이나 표준을 주도할 수가 있는 그쪽에 선점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위너가 takes all 하는 승자 독식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1등을 하지 않으면 2등하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에 이렇게 계속 치중을 하는 게 여기가 절대 강자가 되니까는 여기서 돈 벌면 충분하겠다. 그렇지만은 중국이 정말 이제 치킨 게임을 걸어오면은 그 견뎌내겠느냐 그 위험은 우려는 조금 있는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어쨌든 반도체를 설계하는 그 팹리스 회사들하고 파운드리 그걸 만들어주는 그 TSMC 같은 파운드리 이게 이제 결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파운드리는 우리는 삼성전자가 좀 하고 있고 하지만은 더 기본이 되는 거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인텔 같이 설계하는 뭐 그 퀄컴 같이 설계만 하는 그래서 이거 좀 만들어줘 하고 그 설계하는 회사들이 한국은 거의 전멸이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도 되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일단은 공정 쪽을 말씀드리면 파운드리 쪽은 예전에 제가 삼성에서 일할 때 14나노하고 10나노를 했어요. 거기에 가장 그 접점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14나노가 우리가 사실은 거의 넘버 원이었어요. 그래서 암이 우리하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어서 항상 10나노도 그 영국 ARM 그 반도체 그 설계하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담당 임원이었으니까 그럼 걔네들이 와서 그 자기네 IP를 제일 먼저 우리 공정에 맞춰서 개발해 줬었어요. 14나노까지. TSMC보다 우리를 더 선택을 한 거죠. 애플도 그렇고 뭐 퀄컴도 그렇고. 근데 10나노부터 뒤집혔어요. 10나노부터. 왜 뒤집혔어요? 그때 이제 암하고의 어떤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깨고 우리 자체적으로 IP 개발한다고 해서 시간을 놓친 거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IP라는 건 그러니까 그 반도체 설계할 때 이렇게 일종의 패키지 뭐 이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음식으로 그러니까. 치면은 일종의 재료들입니다. 재료. 그러니까 뭐 소금, 뭐 고기, 뭐 이런 재료들인데 그걸 다 우리가 만들면은 비효율적이니까 그런 게 전문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사다 쓴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다 가게에서. 라이센스를 그때 뭐 1년에 한 뭐 1,000억 정도 암에 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자립하는 거는 필요해요. 당연히 이제 IP를. 그렇지만은 이 투트랙으로 갔어야죠. 사실은. 그래서 10나노 때 사실은 그때 한 6개월 차이로 우리가 앞서 있었는데 뒤집힌 게 좀 뼈 아픈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렇게 갭이 크다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더 큰 갭은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팹리스예요. TSMC는 팹리스 생태계하고 아주 유기적인 관계예요. 그렇지. TSMC가 많이 키워준 거예요. 수많은 그 반도체 팹리스 설계 회사들이 주변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그런 생태계가 구축이 된 거예요. 그리고 TSMC는 올드 팹들을 다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차량용 반도체든지 뭐 여러 오디오 반도체 이런 것들 다 많이 들어가는 반도체들이 거의 대부분 소위 해서 레거시 기술을 활용한 그런 공정들이에요. 뭐 그 공정들을 우리는 이제 대부분 많이 그 남겨두긴 했지만 대부분 다 바꿨어요. 선단 공정으로.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그쪽에서 돈이 남는 게 뭐냐면 감가상각이 다 지난 공정을 활용을 해서 비용 없이 그 생산을 해야 돈이 남는데 그래야 다품종 소량 생산의 그런 여러 응용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인프라가 없는 거고 우리는 없고 그리고 팹리스들이 그동안 좀 같이 상생하면서 성장을 했으면 지금 아마 우리 파운더리 산업을
잘 지지를 해줬을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설계에 대해서 공정을 하고 공정한 거를 다시 확인을 해서 공정이 좋은지 보고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선순환을 이루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데 그게 생태계가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 그게 훨씬 더 개입이 큰 거예요. 삼성전자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가 다른 점은 TSMC는 수많은 그 주변의 그 중소기업들이 반도체 설계회사 팹리스 회사들이 이거 좀 한번 우리가 설계해봤는데 이거 좀 만들어줘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닥다리 공정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만들어주면서 노하우가 거기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이게 노하우가 생겨서 공생을 했는데 우리는 팹리스들이 삼성전자를 절대 갑과 을의 관계 철저하게 그 유지가 됐잖아요. 계약서에 갑을이라는 단어 없애야 됩니다. 우리나라. 아니 그래서 그리고 철저하게 그런 건 우리 안 만들어. 그거 돈 안 돼. 그러면서 그런 거 차라리 우리가 설계할게. 대기업이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설계해버리고 그러니 어떤 팹리스 중소기업들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상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망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 삼성전자에 계셨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 미국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좀 하지 않으셨었나 그러면은요? 예, 제가 뭐 힘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삼성전자에 계셨을 때 그렇다 치고. 근데 사실은 삼성전자 입장도 이게 하도 이 빠르게 급변하는 데서 그 적은 리소스를 가지고 그 따라가려고 치열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럼 삼성전자에 있을 땐 그러셨다 치고 이번에 그 대통령 그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 계셨을 때 거기서 반도체 전략 이제 그 아까 산업자원부 분과 2위원회인가 거기 계셨다고 경제2분과. 경제2분과. 실물 경제 쪽 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좀 거기서 일단 어떤 보고서를 어떤 전략을 좀 인수위에서 좀 내셨습니까? 이게 뭐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이제 간단히 말로 라디오가 기본이라서 그걸 안 보입니다. 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선단 공정 메모리하고 예를 들어서 시스템 반도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 볼륨 세그먼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량 생산하는 그런 쪽에 그 약간 오래된 기술, 그거에서는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가지고 또 소부장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경쟁력을 또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소프트 파워나 인력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또 정부가 해야 될 그런 뭐 세제 지원이라든지 우리 칩섹트가 원래는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잘 지금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또 선순환해서 벤처 스타트업 쪽에 또 이렇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대중소 협업 모델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해야 되는 게 숙제죠. 그러니까 뭐 이런 그 팹리스와 어떤 그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쪽은 아니셨나 보네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그 인수위 때 이렇게 가야만 우리가 된다. 그럼요. 그런 게 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소부장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팅 가서도 같이 얘기하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사실 뭐 한 5년 10년은 꾸준히 투자해야 조금 이제 그게 보이는 거죠. 지금 우리가 투자해 놓으면 아마 그 수확은 다음 정부에서 그다음 정부에서 얻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그걸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럼 그런 식으로 좀 가고 있는 움직임이 겁니까? 있죠. 칩섹트 됐지 않습니까 지금 반도체법. 그래서 K 반도체법 그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대중소 협업 관련해서는 지금 뭐 많이 논의 중이고 반도체 펀드도 지금 만드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러니까 진척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그 중국이 어쨌든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치킨 게임을 과거 우리가 그랬듯이 중국이 걸어올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중국 그 화웨이가 최근에 만든 그 최신 스마트폰에서 신라노급 반도체 거기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못 만들게 막았는데도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분명히 이제 의미는 있는데 사실 뭐 이게 우리가 이제 EUV라는 건 잘 아실 거고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아주 아니요 저 공정에 있어서 아주 예, 그 파장이 굉장히 짧은 그런 자외선, 극자외선. 극자외선이 있어야 이제 7나노, 5나노, 3나노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건데 그거 없이 만들었다. 그 전이 DUV를 쓰는 거죠. 조금 그러니까 파장이 긴. 파장이 좀 더 긴. 그게 10나노는 그거를 쓰는데 그걸 이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14나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뭐 트리플 패터닝 이런 걸 쓰면 7나노를 또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그릴 걸 3번 그렸다 그렇죠. 이거죠? 3번의 그 프로세스가 더 공정이 늘어나는 거죠. 공정이 늘어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미세 공정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드도 많이 떨어지고 신뢰성도 떨어지고 수율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전체적인 뭐 가격 경쟁력이나 뭐 혹은 이렇게 대량 생산에 있어서 그렇게 그 선호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있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기술 외에도 예를 들어서 뭐 IP라든지 또 이 아까 이제 반도체 재료에 해당되는 IP라든지 혹은 그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 레시피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디자인 방법론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EDA 툴로 그걸 셋업을 합니다. 근데 툴도 못 팔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툴도 개발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예. 툴도.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 툴이죠. 그런 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IP라든지 설계 툴이라든지 그런 데는 지금 굉장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그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어쨌든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냥 전수받아서 날로 먹어서 그 개발하는 거하고 철저하게 맨 땅에 헤딩하듯이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자기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거하고는 그건 차원이 다른 것 같거든요. 중국은 지금 그렇게 미국이 막으니까 바닥부터 하나하나씩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다 스스로 체득해서 지금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기업들도 그런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이니까 중국에 저거 팔지 못하게 하면 시장이 없는데 저러면은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겠느냐. 자체적으로 저렇게 다 만들지 않느냐 그러면 중국의 기술력만 지금 키워주는 거 아니냐. 차라리 이걸 팔고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그분들도 전문가시고 뭐 충분히 뭐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선단 공정이나 이런 뭐 EUV라든지 아니면 뭐 아주 선단 그 반도체 그 우리 OSAT라고 하는 이 뒤에 후단 공정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뭐 이런 것들. 그쪽에 이제 어떤 아주 고도화된 기술들 이런 것들은 당장 막 이렇게 따라오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쪽에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좀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유튜브 댓글에 TSMC하고 경쟁 그 삼성전 우리가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전자만이 이제 파운드리 하고 있으니까 TSMC하고 그 경쟁하는 거는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냥 그 가능성이 있는 거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물어보는 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생태계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이제 인력들이 좀 거기에 맞춰서 설계 자동화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가가 예를 들어서 뭐 그 공공 팹 같은 걸 좀 만들어서 공공 팹? 공공이 쓸 수 있는 공공 파운드리 그런 걸 만들어서 바로바로 이제 우리가 타임 투 마켓을 하는 거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지면 사실 그 페미니스트들이 바로바로 자기네들이 설계한 거를 테스트해 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제공을 해서 좀 그런 인프라를 많이 갖춰 놓는다든지
또 이제 삼성이 좀 더 팹을 오픈해서 벤처 스타트업들이나 중소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좀 밀접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정부는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민간 기업하고 같이 협업해서 펀드를 조성해서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 공급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준비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나노까지는 우리가 앞섰었어요. 10나노부터 이게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넘사벽은 아니다. 네. 그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어깨 넘어 배운 이제 그거로 판단하면은 정부가 그러니까 자금 지원하고 이런 거는 돈이 되면은 기업들은 달러 빚을 얻어서라도 자금은 땡겨옵니다. 그런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그 삼성과 그 중소기업들 간의 계약에서 갑을 관계라는 거. 이거부터 없애주는 걸 그건 정말 국가가 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삼성이 대기업이 스스로 하겠습니까? 거기서 그야말로 훨씬 많은 이익을 챙길 수가 있는데 나중에야 어떻게 되더라도. 근데 많은 생각의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팹리스가 없어.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다 고사 직전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좀 제가 몇몇 좀 협업 사례들을 보고 있고요. 그래요? 대기업들도 지금 이제 이게 파운더리, 그러니까 TSMC의 그 경험으로 이게 이 좋은 경험으로 우리도 이제 저렇게 하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해보면 절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반도체 한국 벤처 투자 대표로 계시고 또 그 인수위원회에도 계시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 제가 봤을 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대등한 관계가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이 수평 관계가 될 수 없고 항상 수직 관계로밖에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을 좀 그걸 깰 수 있는 거는 조정할 수 있는 거는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럼 정부가 그거 해야 될 일이 그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이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근데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정부는 또 기업을 이렇게 좀 견제하고 감시만 하는 게 아니고 잘 이렇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이렇게 조력을 해주는 게 또 중요하고요. 이게 항상 저희도 이제 사실 반도체 이쪽에 이제 투자 생태계에서 보면 LPGP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P가 다 파트너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니까 내가 쩐 주니까 내가 갑질을 해도 돼. 이런 생각을 원래는 재무적 투자자.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오면 파트너십이에요. 서로 대등한 관계입니다. P가 파트너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항상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심을 하고 이제 좀 더 낮은 갑 위치에 있을수록 낮은 자세로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반도체 기업들로 보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 지금 가장 현안이 중국 반도체 SK하고 삼성전자 이제 공장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가장 현안이잖아요. 엊그제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부분을 좀 미국에서 유예를 해줬다고 해요. 미국산 장비. 경제수석께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해내셨죠. 그 부분은 이제 들어가도 된다. 중국에 있는 공장에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가드레일 조항이라고 해서 5% 10년. 그러니까 1년에 5%가 아니고 10년에 5%만 중국 공장에서는 생산량을 확대해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생산량만 그냥 유지하고 더 늘리지 말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협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제가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현재는 원래 그런 제한이 있었는데 그거까지도 조금 더 완화가 된 건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그거는 완화하도록 좀 정부가 노력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10%까지만이라도 좀 늘려줘라. 5%는 현재 상태만 10년 동안 유지를 하라는 거는 거기서는 이제 문 닫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10%까지만이라도 좀 늘려줘라 했는데 미국 상무부에서 그거는 안 된다고 한 것 같아요. 그냥 원래대로 5%만 늘려라. 그러면은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는데 거기 미국 장비를 갖다 반입할 수 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그냥 고장난 장비만 그럼 새로 바꿀
수 있는 그것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없는 것보다 나을 텐데 그래도 일부 예. 그거를 이제 교체할 수 있게 됐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라고 보고요. 예.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안보하고 관련된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H사가 미국에서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거를 직접 옆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250만 불의 AI 반도체를 개발하더라고요. 그 소위 해서 이제 저기 그 복제를 하는 거죠. 예. 네.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해서 뭐 그 프로덕트까지 가는 거를 봤는데 실제로 구글이나 이런 데는 거의 1조 이상을 R&D 비용으로 써서 AI 반도체를 만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250만 불하고 1조 이상 써서 그거를 유지하는 회사하고 봤을 때 이게 그 남의 IP 갖다가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공정하지는 그렇죠. 않잖아요. 예. 근데 더군다나 그걸 갖다가 국가 안보에 그 영향을 주는 뭐 미사일에 넣는다든지 뭐 로켓에 넣는다든지 안보를 위협하는 그렇지. 쪽으로 가게 되면 그 미국 입장에서 되게 억울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미국은 이제 안보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상황도 있고요. 그런데 중국에 있는 그 반도체 공장이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메모리 반도체도 그런 안보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가 없으면은 데이터 저장이 안 되면 이 컴퓨팅 디바이스들은 다 동작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메모리 반도체 범용적으로 범용 기술이고 이미 다 그 중국도 하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국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HBM 같은 거는 그러니까 AI가 사람이 판단하는 식으로 계속 판단해가면서 미사일을 보낸다 치면 그런 면에서 걔 메모리 저장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있어야 그걸 만들 거잖아요.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보면은 일본도 지금 반도체 지금 다시 붐이 일어났죠. 투자도 많이 하고 맞습니다. 주로 정부 위주로 해서 좀 투자를 하는 것 같긴 해요. 네. 이거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될 수 있죠. 사실 일본도. 일본이 원래 미국이 90년대에 반도체 강국으로 올라서기 전에 그 80년대에는 저기 일본이 반도체 강국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잠재력이 충분히 있고요. 우리가 이제 요번에 뭐 HBM의 SK 하이닉스가 일본 기업하고 잘 협업을 해가지고 머프라고 하는 그 아주 좋은 머티리얼 재료를 활용을 해서 HBM의 성능을 많이 올렸거든요. 머프가 칩과 칩 사이에 이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머티리얼인데 본드? 그게 일종의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필러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게 들어간 게 사실은 주요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파워나 이런 소모에 의해서 생기는 열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하면서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어떤 좀 긍정적인 서로 상호 간의 협업 모델을 잘 만들면 그게 소부장이 강하기 때문에 일본이. 최근에 그 반도체 열전이라는 책 그 출간하셨잖아요. 네네. 거기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조언 여러 가지 하셨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핵심 인력 양성이다. 네네. 우리나라의 반도체 핵심 인력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팹리스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계자가 TSMC 그 생태계에 한 20만 명이 넘게 있어요. 우리는 글쎄요 한 10,000명 될까요? 팹리스에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거기 가면 다 망하는데 손가락 빨고 있는데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설계자들조차도 많이 양성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이전 이제 정부들이 이 반도체는 원래 기업이 잘하니까 이러면서 이제 민간에 맡겨놓고 민간에 많이 맡겨놓으면서 하여튼 그 대학 교육이나 이런 게 좀 반도체 전공하신 분들이 다른 전공으로 이렇게 바꾸기도 하시고 의대로 많이 갔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공대가 또
저희 때하고는 다르게 또 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수는 적은 대신에. 그러니까 많이들 안 가고 이제 그런 기피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 우리 좋은 인력들이 좀 뭐 많이 유입이 안 됐죠. 그럼 그 반도체 인력이 사실 뭐 사람이 이거 다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반도체 인력 그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희 인수위에서 이제 10만 우리 반도체 그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뭐 이전에 교육부 장관님하고도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 안이나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일부 드렸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전문가를 키운다 하는 데는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지만은 그동안 사실은 그 뭐 설계 자동화 인력이라든지 기타 그 기술자들이죠. 기술자들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단기간에 육성을 통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서 키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단기적으로 보면은 해외에 뭐 엔지니어들이나 과학자들이 우리나라에 한 그 만여 명이 실리콘밸리에 근처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그 사람들이 또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또 기회를 또 열어주는 거,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거고, 미국의 이 실리콘밸리에 비밀 병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H1B라는 거예요. 취업 비자입니다. 전 세계 좋은 환경과 일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놓고 전 세계 인재들을 모은 거죠. 그런 방법을 또 우리도 쓰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벤처 스타트업 쪽에 생태계가 가장 좋은 후보자인 것 같아요. 후보지인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제가 지금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정권 초기에 반도체 10만 인력 양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런데 오히려 뭐 아까 제가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은 과학기술 R&D 예산은 지금 다 크게 왕창 깎았는데 좀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과학기술 쪽의 예산에 대해서는 10만 양병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그 뭐가 좀 그거는 이제 계속 아무래도 이게 다 KPI이기 때문에 진행은 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반도체 교육 쪽에 일하는 게 아니고 현재는 이제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에 일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이제 실무적인 인재들을 또 우리가 육성하고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고 투자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10만 정도는 만들 수 있겠죠. 그게 이제 현 정부의 KPI니까 달성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반도체 전문 모태 펀드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얘기인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통신이 상당히 진일보해 있잖아요. 해외 가서 이제 통신 이용해 보시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냥 안정적이고 또 속도가 빠른 통신 경험을 못 누리실 텐데 그 환경들이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졌나 이런 거 봤을 때 하나의 그게 좋은 우리 사례가 있었던 게 뭐냐면 KIF라고 이제 펀드가 있습니다. 통신 사업자들이 만든 펀드인데 민간이 이제 3천억을 만들어서 정부가 같이 해서 이제 5조 이상의 그 전체 자펀드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지금 4조 이상이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마중물이 됐습니다. 벤처기업들한테. 5G나 이제 벤처기업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 생태가 좀 그래도 살아 있는 편이죠. 상대적으로 그 산업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금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생태계들이 잘 활성화되는데 민간하고 같이 해서 이런 이제 민간 모펀드 같은 거를 크게 만들어서 매년 이 반도체 쪽에 생태계에 마중물을 부어주면 한 10년만 부으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인재들 수준이면 바로 따라잡습니다. 전 세계 최고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정부가 좀 민간하고 같이 잘 협업을 해서 만들고, 어차피 대기업들도 이제 대중소 협업 없으면 스스로 독불장군은 힘들다라는 걸 느끼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얘기 좀 많이 들었고, 예, 감사합니다. 정부에도 좀 그 기회가 되시면은 좀 그런 얘기 좀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부장위원회에 계속 참가하고 있고요. 좋은 얘기 유용한 한국벤처투자 대표였습니다. 홍사훈의 경제쇼였습니다. Okay, 3, 2, 1, let's jam. KBS 1라디오 시사본부의 배종찬입니다. KBS와 남다른 인연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데요.